오늘 살펴볼 기업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를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이 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넷플릭스 IR, 인베스터 릴레이션 웹사이트에서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현재는 9월이나 보시는 자료에서는 2010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넷플릭스 주가의 퍼포먼스와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다우 30 지수의 수익률 차이를 보여줍니다. 만부를 10년 전에 넷플릭스에 투자했다면 현재 거의 25배 가까이 수익을 거뒀을 것이라는 것이고,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은 3배 정도 올랐고 나스닥 100은 5배가 좀 안되게 올랐다는 걸 보여줍니다. 주가 차트 얘기부터 우선 좀 하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의 실적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만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확히 5배가 올랐습니다. 사실 최근에 1년도 안 되어서 2배 가까이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43명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현재 의견은 중립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1.75%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애널들은 현재 주가가 딱 적정 주가 정도를 생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전에는 9.7% 정도 그 당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으니 매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는 중립 의견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넷플릭스를 투자의 관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던 부분은 마켓에서의 경쟁 관계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디즈니입니다. 저는 지금은 모두 정리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디즈니를 꾸준히 투자를 했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실패한 선택이었지만 디즈니의 성장성을 좋게 봤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두 종목을 비교하면 넷플릭스가 앞서지만 디즈니가 딱 하나 더 좋은 건 현재 저평가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본 영상이 디즈니 분석 영상은 아니므로 길게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디즈니가 몇 년 동안 주가가 계속 너무 실망스러워서 투자자들이 질려버려서 관심을 못 받는 소외 종목입니다. 기업 실적도 그냥 그렇기도 해서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디즈니는 저평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비교는 주가의 변동성 면에 있어서 넷플릭스가 S&P 500 지수보다도 3% 적은 변동성을 보여주는 반면 디즈니는 8% 높은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주가 매출 비율인 PSR을 봐도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을 봐도 넷플릭스가 훨씬 높긴 한데 그렇다고 PSR, PR이 낮은 디즈니에 투자하는 것이 가치 투자는 아닙니다. 디즈니의 테마파크 사업, 스튜디오 사업은 완전 컨택트 성격의 산업이라 실적이 매우 안 좋고 올해 최근 분기에는 적자까지 기록하는 등 아무리 미디어 사업부와 디즈니 플러스 관련 스트리밍 사업이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도 디즈니 기업 자체가 넷플릭스의 3배가 넘는 매출액에서 보듯이 사업 덩치가 크고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두 기업 중에 하나를 투자하라면 넷플릭스가 낫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틀릴 수도 있는 제 생각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기관 투자자의 비율입니다. 디즈니는 기관 보유 비중이 62.7%이고 넷플릭스는 80.6%입니다. 기관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시장에서는 그 기업의 성장성이 더 크다, 즉 미래가 밝다라고 보는 견해가 강한 것입니다. 유럽의 많은 기업들이 지분의 내부자 보유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기관 보유 비중은 매우 낮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주가가 재미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매출은 200억 달러, 대략 24조 원의 매출 규모입니다. 매출이 5년 새 거의 5배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 넷플릭스는 예상하시다시피 매출이 늘어난다고 매출 원가가 그 비율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매출이 곧 영업이익률의 증가로 나타나는 사업 구조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라 짧게만 예를 들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들, 즉 넷플릭스가 직접 제작해서 저작권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들은 구독자 수와 상관없이 원가는 동일하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늘어날수록, 즉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는 곧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 원가는 2014년도에 68%가 넘었었는데 2019년에 61%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컨텐츠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폭증으로 인해 매출 원가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입니다. 판관비는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어쨌거나 매출 원가율이 떨어져서 결국 영업이익률은 2014년 7%에서 2019년 13%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실적은 이렇게 명확하게 숫자로 넷플릭스가 왜 성장주인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면 이자 비용이 3.11%로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그닥 중요한 거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롱텀 뎁과 CLO, 즉 캐피탈 리스 오블리게이션, 장기 채무 항목이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단기 채무 어카운트 페이어블이 줄어들었지만 말입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롱텀 뎁 부분이 2015년 23억 달러에서 148억 달러 정도로 매우 크게 는 것이 이자 비용 증가의 원인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장기 채무가 늘어나는 건
뭐 이상할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기업의 자금 조달, 즉 파이낸싱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기자본 조달, 그리고 론, 채권 발행 등을 통한 타인자본 조달이 있다고 했는데, 넷플릭스의 재무 철학은 자본 조달을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등의 발행이 아닌 장기 채무를 일으키는 것으로 조달하는 것입니다. 자본 조달의 목적은 당연히 컨텐츠 생산 및 구매를 위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발행 주식수는 일정한 비율로 유적 있는 걸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회사가 앞으로 계속 이익을 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부채를 통한 자본 조달 비율이 높지 않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차라리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업에서 채무를 늘린다는 공시를 하면 주가는 떨어지긴 합니다. 어쨌든 넷플릭스의 장기 채무는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고 공시되어 있고, 넷플릭스 채권들의 세부 내역을 2019년 연간 보고서에서 찾아보니 이자율이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보통 10년이 넘는 채권을 발행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자율이 3%대에서 6%대까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의외이긴 한데, 어쨌거나 향후 1, 2년 사이에 영업이익률이 더 크게 증가를 하면 영업활동을 통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증가할 테니까 자본 조달이 자체적으로 가능한 순간이 오긴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채권 만기가 5년 이상이기 때문에 현금이 당장 있다고 떨궈버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가겠지만, 신규 채권 발행을 그렇게 높은 이자율로 추가 발행하는 건 현재 발생하는 순이익의 증가 속도로 봤을 때 좀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현재까지는 순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부채를 일으켜 자본을 조달하여 컨텐츠를 생산했는데, 이제는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 흐름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가 나온 김에 2019년 현금 흐름표를 잠시 살펴보면 18억 달러 정도의 현금을 순이익, 즉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고 무려 140억에 가까운 현금을 신규 컨텐츠 제작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모타이제이션 오브 스트리밍 컨텐츠 어셋으로 92억 불이 들어온 걸로 나오는데, 이건 실제로 현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실제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계산할 때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떨구는데, 이 비용은 실제로 현금이 나간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자산의 감가상각이므로 현금 흐름표에서 실제 현금의 증감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비용 처리한 금액을 다시 더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얘기가 더 나가면 너무 회계적이라 더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아무튼 요지는 넷플릭스는 채권 발행을 통해 부채를 일으켜 외부로부터 자본을 끌어들여서 신규 컨텐츠 제작에 돈을 쏟아붓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권 발행으로 2019년에 끌어들인 돈이 45억 불이 Cash Flow from Financing Activity에 잡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6월 30일에 끝난 최근 분기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21%가 넘게 장기 부채가 증가했고, 보시다시피 매년 엄청나게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채를 일으켜서 계속 자금을 조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컨텐츠를 엄청나게 제작하거나 새로운 라이센싱 딜을 맺는데 돈을 쓰기 위함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넷플릭스가 돈을 쓰는 이유는 자체 컨텐츠, 즉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를 자체 제작하거나 다른 영화와 TV 시리즈를 라이센싱 방식으로 빌려오는 방식을 위해서인데, 우선 라이센싱 방식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제 넷플릭스 화면에 어벤져스라고 검색을 하면 각종 히어로 영화들이 뜹니다. 이런 영화들은 당연히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니므로 라이센싱 딜을 통해 1년, 3년 또는 5년짜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장기 자산 항목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센스드 컨텐츠가 다른 영화나 TV 시리즈 제작사에서 라이센스로 빌려온 컨텐츠이고, 넷플릭스 자체 제작 오리지널 컨텐츠는 프로듀스드 컨텐츠로 잡혀 있습니다. 보시면 라이센스드 컨텐츠는 2018년 대비 2019년에 거의 비슷한 147억 불 이런 걸 보실 수 있고, 자체 제작 컨텐츠는 2019년에 거의 2배 증가했을 만큼 넷플릭스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자산 모두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하고, 무형자산은 아모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넷플릭스의 두 자산은 모두 무형자산이므로 아모타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 모두 당연히 감가상각을 해줘야 합니다. 라이센스드 컨텐츠는 가령 5년에 100만 불을 주고 컨텐츠를 빌렸다면 당연히 5년 후에는 잔존 가치가 사라지므로 이에 맞게 매년 감가상각을 하는 거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해도 매년 해가 지나갈수록 그 컨텐츠의 신선도와 인기는 떨어지므로 감가상각을 회사 내부 회계 규정과 국제 회계 규정에 맞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라이센싱 컨텐츠에 대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떤 컨텐츠는 넷플릭스나 훌루 같은 곳에 독점으로 공개되는 것이 있고, 어떤 컨텐츠는 여기저기 여러 스트리밍 플랫폼에 같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라이센싱 어그리먼트를 익스클루시브로 하나 넌 익스클루시브로 하냐에 따라서인데, 익스클루시브로 하면 특정 플랫폼 사업자에만 독점으로 라이센스 공급을 하는 것이며, 물론 라이센스 가격이 넌 익스클루시브에 비해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넷플릭스가 라이센스 컨텐츠 얼마를 쓸지, 자체적 컨텐츠는 어떤 걸 얼마나 비용을 들여 제작할지는 빅데이터를 통해 결정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넷플릭스의 비전을 말씀드릴 겁니다. 컨텐츠의 퀄리티가 결국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쟁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넷플릭스는 여기서 단연 압도적 1위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고 무려 2007년부터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쌓인 막대한 빅데이터로 인해 이를 기반으로 시청자의 기호에 맞게 엄청난 콘텐츠를 경쟁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제작하여 시장에서의 우월적인 위치를 더 확고히 한다는 데 기업의 전략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매출과 성장성의 중요한 잣대라고 볼 수 있는 가입자 수를 보면 절대적인 가입자 증가분은 2018년과 2019년이 거의 같습니다. 넷플릭스를 염려하는 투자자들은 아마도 디즈니 플러스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추격을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만 보면 전체 OTT 가입자 중 71%가 넷플릭스, 아마존, 훌루 등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도 같이 이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1분기에는 디즈니 플러스의 신규 가입자가 전체 30%나 차지했고 2분기에는 아마존이 23%로 1위를 차지한 걸 보면 이들이 넷플릭스의 점유율을 빼앗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선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를 가령 예를 들면 컨텐츠의 양적, 질적 차이가 수준이 완전 다릅니다. 넷플릭스는 다양한 국가에서 현지화를 통해 또는 블록버스터급 글로벌 컨텐츠를 통해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곁들인 정말 엄청난 컨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빅데이터가 있고 이미 엄청난 컨텐츠를 생산해낸 노하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디즈니가 미디어 최강 기업이라고 해도 넷플릭스가 최근에 쌓은 엄청난 노하우를 보면 넷플릭스는 타 OTT 사업자와의 격차를 더 벌릴 것 같습니다. 다만 컨텐츠 양으로는 넷플릭스보다 아마존 프라임이 많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컨텐츠가 이미 컨텐츠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정크 컨텐츠이거나 보시는 것처럼 레이팅이 매우 낮은 컨텐츠가 대부분이어서 양질의 컨텐츠 면에서는 넷플릭스가 1위라고는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과 미국 외 지역의 넷플릭스 가입자 수 성장을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의 가입자 수는 이미 포화 상태로 볼 수 있고 글로벌 성장성은 미국 외 가입자 수의 증가수와 완전 비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 넷플릭스의 성장은 유럽, 아시아, 제3세계 등의 시장에서 얼만큼 성장할 수 있냐가 매우 중요한데 가령 넷플릭스에서 인도네시아라고 검색을 하면 인도네시아 컨텐츠가 수도 없이 쏟아지게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 아마존 프라임 계정에서 인도네시아라고 검색을 하면 인도네시아랑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애니메이션만 달랑 60개 검색되고 인도네시아 영화나 드라마는 전혀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러면 2억 7천만 가까운 인구가 있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넷플릭스 외에 다른 OTT 플랫폼 사업자는 경쟁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것 뿐이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베트남, 하물며 싱가포르나 다른 중동 국가도 검색해도 결과는 뻔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넷플릭스는 가입자는 기존에 늘어난 비율만큼 늘어나는 건 힘들어도 2019년 가입자 수 증가 추이가 그랬듯이 절대적인 가입자 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가 IR 자료에서 보는 넷플릭스의 향후 비전에 대해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IR 자료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얘기들밖에 없긴 합니다. 우선 점점 더 빨라지는 인터넷 통신 환경 등과 전통 미디어에서 앱 환경으로의 환경 변화 등이 넷플릭스의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청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기호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넷플릭스의 차별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월 정액으로 광고가 없는 컨텐츠를 무제한 시청하고 언제든 해지가 가능한 원칙을 고수한다고 합니다. 광고를 넣고 멤버십 월정액 비용을 낮춰서 더 많은 가입자를 불러들이면 트래픽이 증가하고 광고 단가가 더 올라가고 회사 이익을 급성장시킬 수 있는 치트키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 원칙을 지킨다고 합니다. ISP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했습니다. ISP는 한마디로 SK 브로드밴드 같은 인터넷망 사업자이고 한국에서는 SK 브로드밴드가 자신들 인터넷망으로 넷플릭스가 돈을 벌고 있으니 망 사용료를 자기에게 지불하라고 했고 넷플릭스는 거절한 것입니다. SK 브로드밴드는 인터넷망 공급 자체가 사업이고 일반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수익을 받고 있는데 넷플릭스부터 망 사용료를 또 받으려고 하면 이는 맞지 않다고 넷플릭스가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넷플릭스는 매출과 그에 따른 영업이익을 넷플릭스가 탑다운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 여러 매출과 비용들을 취합하여 이익이 나오는 다운탑인데 넷플릭스는 반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콘텐츠를 만드는데 얼만큼의 비용을 쓸지는 미리 넷플릭스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의 완전한 통제가 가능하고 가입자 수에 따라 영업이익률을 얼마나 할지 넷플릭스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는 컨텐츠를 대량 제작하는데 엄청난 현금을 써서 시장에서의 우월적인 위치를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기업의 중장기 비전은 결국 기업의 이익의 극대화를 시키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점이 투자자로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넷플릭스의 강점 중에 강점입니다. 미국 외 국가의 매출의 증가가 기업의 성장성을 결정하는데 넷플릭스는 디즈니나 아마존, HBO 등이 하기 힘든 글로벌화 전략을 정말 잘 구사합니다. 여기서 글로벌화라 함은 각각의 지역에 맞게 문화적 다름을 이해하고 그 문화에 맞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럼 넷플릭스가 좋은 기업이고 다른 OTT 사업자가 따라오기 힘든 경쟁력이 갖춰져 있다는 건 알겠는데 현재 주가가 적절한지 아닐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가령 작년 9월에 비해 1년 동안 거의 2배 주가가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주당 순이익인 EPS의 10여 년간의 추세와 PER의 추세를 보여줍니다. 현재 PER이 88 정도인데 넷플릭스가 현재 컨텐츠 제작에 현금을 막대하게 투입하고 있어서 순이익이 덜 나고 있고 회사는 앞으로 이익의 극대화에 힘쓸 것이라고 했으므로 EPS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그릴 겁니다. 현재 많이 올라있다고 생각하는 주가에도 불구하고 PR의 추세는 최근 5년간의 PR 추세에 비해 높진 않습니다. 물론 지난 5년간 넷플릭스의 순이익을 보고 투자한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PR이 매우 높게 나온 건 당연하지만 현재 88배라는 PR도 그렇게 고평가가 되어 있지는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PR이 88배라는 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익이 매년 50% 정도씩 증가하면 적절한 밸류에이션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할인율을 감안하여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DCF를 10년치를 땡겨서 대략 계산해보면 그런 건데 이걸 자세히 얘기 드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공교롭게도 현재 순이익 증가는 50%를 훨씬 넘는 수치로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증가율로 보면 PR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현재 주가가 거품이 낀 그렇게 염려할 만한 고평가는 아닌 것 같다는 제 나름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매수가는 현재 주가와 크게 괴리가 없습니다. 넷플릭스는 미국 외 글로벌 시장의 성장에 대한 경쟁력이 타 OTT 플랫폼사와는 다른 넘사벽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의 순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런 언택트 시대의 대표 수혜주기도 해서 넷플릭스 전망은 밝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그럼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인터넷에 이런저런 기사들을 짜집기 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 이슈들을 취업해 보는 것도 괜찮으나 이번 영상은 이 기회에 재무제표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잡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스타벅스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 와주셔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랑 알림 설정도 필수예요.